자, 프린트로 갑니다. 프린트 가시면은, 아까 2페이지 가시면은 매제한임 금리까지 했었죠. 그죠? 그래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고정은 바뀌지 않고 변동은 바뀌죠. 그죠? 금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나오는데, 자, 고정은 바뀌어요. 고정돼 있어요. 변동은 인플레에 대한 반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어떤 이자가 더 세다고 높아야겠죠? 초기 이자가 높은 건 뭐다? 고정이죠. 고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자를 높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어때요? 그만큼 이제 인플레에 대한 걸 고려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명목이자라는 게 나와요. 명목이자라는 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 또 계약이자, 또 더당이자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제 실질적으로 먹는 실질이자가 있으면 실질이자에다가 또 플러스, 자, 은행이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위험에 대한 할증률을 더할 수도 있죠. 예상 인플레를 더합니다. 예상 인플레율을 더해요. 인플레율. 자, 그럼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4%가 계약이 됐다. 그러면 예상 인플레율 1%였다면 실질적으로 먹는 건 몇 %죠? 3%의 실질이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이자는,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명목에서 예상을 뺐어요. 근데 은행이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되면 은행은 위험하죠? 그래서 1% 발생됐다? 그럼 3%에서 2%로 하락되죠. 그럼 실질이자가 하락하겠죠? 그럼 이따 나올 때 대출 기간은 이익이다, 대출 기간은 손해다. 손해고 차입자가 이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고정이 높다 밖에 없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조기 상한 위험이라는 거 들어오셨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자가 낮아졌어요. 시장이자가 만약에 4%가 아니라 3%로 낮아졌다면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합니까? 그럼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하겠죠. 차입자 조기 상환을 유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시키는데 그래도 조기 상환하게 되면 조기 상환 위험이 대출자가 안고 갈 수 있죠. 근데 시장 이자가 높으면 조기 상환 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시장 이자가 높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4%가 아니라 막 6%까지 올랐다.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겠어요? 그럼 기존 대출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냥입니까? 또 은행이 위험합니까? 그럼 대출자가 이제 또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자율 위험. 이걸 또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자가 높아졌을 때도 위험하다. 그럼 그건 낮을 때요? 높을 때요? 그럼 조기상환 나오면 시장이자 높을 때, 낮을 때? 낮을 때.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1번과 2번을 봤을 때 시장이자가 하락하면 조기상환 제6자라고 돼 있죠? 근데 시장이자가 상승하면 그냥입니까? 차입자가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정금리는 초기 이자가 낮다, 높다. 인플레 발생 시 차입자가 유리하고 대출자가 불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자를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인플레에 따른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변동이죠. 그럼 명목이 바꿔서 5%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럼 차입자한테 그 인플레에 대한 위험을 전가시키죠. 자, 그러면 또 채무례행 가능성이 커지죠. 자, 그럼 우리가 대출금리라고 한다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금리에 대한 담보대출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에 대한 반영이죠.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요. 자, 그러면 은행이 자, 예치를 시키게 되면 그냥입니까? 예금금리를 줍니까? 그럼 예금금리나 이런 걸로 설정하거든요. 그럼 예금금리가 높아야 돼요? 대출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럼 가산해서 더 받아야겠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CD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거는 자, 보통 우리가 3개월마다 조정이 됩니다. 자, 은행 가면 통장 주는데 얘는 그냥요,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그럼 이자를 받죠. 예금금리를 받고 나중에 그 증서를 주게 되면 원금을 회수하거든요. 근데 코피스라는 것이 또 생겼어요. 코피스 금리는 자, 따라보세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그럼 은행이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상품들을 평균해요. 근데 코픽스가 더 짧다, 더 길다? 글씨가 더 길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근데 얘가 잘못 낸 게
코픽스는 대출금리에 들어갑니까? 기준금리 들어갑니까? 대출금리 들어가지 않죠? 대출금리로 냈다가 출재원이 이시청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요건 기준금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즘 담보대출을 해보게 되면 거의 코픽스를 쓰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픽스나 CD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그냥이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변동이라는 거는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예요. 인플레에 따라서. 그래서 가상금리는 마진이고 불변이며 차입자에 따라 틀리며 자, 얘는 고정보다는 초기이자가 높겠어요? 낮겠어요? 차입자의 채무행 위험이 크죠? 그래서 이자의 존중기가 짧을수록 대출자, 차입자에게 더 위험이 더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럼 이따 문제 풀 때 팁을 드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연간 이자율이 같을 때 한 번 이자를 받는 게 낫나요?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나요? 자, 예를 들어봐요. 자, 1억에서 연 12%를 받기로 하면 1년 지나면 1,200만 원 받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4번 나눠서 받는 게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4번이 된다면 3%씩 본다면 300만 원을 미리 받아놓는 게 낫죠? 그래서 한 번 받는 게 낫다,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다. 나눠서 받는 게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좋다는 거죠. 대출자, 차입자한테 전가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봅니다. 9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9번 문제가 가장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나타내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정답은 몇 번이죠? 2번이죠. 주택담보대출을 관한 설명에 옳은 것은 자 2번 아까 칠판을 보세요. 대출 시점에서 어떤 금리가 높죠? 고정이 변동보다 높다고 얘기했나요? CD가 기준금리죠. 그럼 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겠죠. 자 3번에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자면 수요를 줄이겠어요? 늘리겠어요? 자 아까 대출금리가 고정일 때 대출 시점에서 예상보다 그냥입니까? 실제 인플레가 높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을 주겠죠. 대출 비율이 높아지면 아까 싹 다 커진다 그랬죠? 그럼 차입자의 채무행 위험이 커지니까 금리도 높아진다가 맞겠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10번 정답을 찾아보세요. 틀린 거.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이 정답이죠. 자, 아까 제가 연간 이자를 따졌을 때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그게 나왔죠. 그래서 1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연간 이자를 같은 1년 만기의 대출인 경우는 1억에서 12%는 1,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사회로 나눈다면은 3%를 미리 땡겨받을 수 있죠. 그럼 300만 원을 또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에 사회 나눠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고요. 대출자는 명목이자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그 실질이자에다가 위험의 대가를 더해요. 기대 인플레가 예상 인플레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변동은 아까 어떤 금리와 어떤 금리를 합쳤어요. 기준금리와 가산. 자, 변동금리는 이자 조정기가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대출자에서 차입자요, 차입자에서 대출자요.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되겠죠. 바뀌었죠? 아니, 대출자에서 차입자 맞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차입자에서 대출자라고 하면 또 맞아요, 틀려요.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가 맞겠고요. CD 금리는 아까 변동이었어요, 고정이었어요. 변동이 맞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우리가 테마 3으로 갑니다. 자금의 상환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금의 상환 방법. 자, 우리가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치 기간 동안이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근데 상환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나가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같다, 다르다. 원금 균등, 원리금 점증식이라는 게 있죠. 근데 가장 유력한 게 얘예요. 원금 균등은 그냥요, 원금이 균등해요. 그러면 내가 하얀 색깔로 칠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첫 해는 상환이 안 됐습니까? 고정금리라고 한다면은 항상 이자율은 상환된 금액에 적용시켜요? 남아있는 금액에 적용시켜요? 그럼 이자가 적겠어요? 제일 많겠어요? 많고 점점 줄죠. 그러면 이자가 그냥이다 점점 줄어든다. 원리금 전체가 줄죠? 체증식이에요? 체감식이에요? 근데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죠?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얘도 상환이 될수록 그냥입니까? 이자가 줍니까? 원금은 늘어난다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저당상수라는 거 기억나세요? 저당상수 원금 균등 때 써요? 원리금 균등 때 써요? 원리금 균등이지 원금 균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10년을 상환한대요. 그럼 100만 원씩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인데 만약에 월로 하면 그냥입니까? 12개월로 나누셔야 됩니까? 나누셔야 되죠. 그럼 우리가 전체적이 10년인데 자, 요즘 트렌드가 뭐가 나오냐면 이따 문제를 풀 텐데 자, 들어볼게요. 자, 얘가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어요. 그럼 첫 해는 적게 내겠어요? 제일 많이 내겠어요? 많이 내죠. 아직 상환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첫 해는 원금도 1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이자도 1,000만 원의 10%니까 1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럼 처음에 부담이 제일 많죠? 그럼 두 번째서부터는 어떻습니까? 원금 100만 원이고 이자라는 건 그냥요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 900의 10%니까 90만 원이죠? 190만 원이 되는데 요즘 트렌드가 이래요. 9회차를 내라 그래요. 몇 회차? 자, 그러면 8회차까지 끊으라는 이유는 8회까지 그냥입니까? 원금 금액이 같습니까? 8번 곱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상환이 됐죠? 800이죠. 그러면 1000에서 800원 빼면 얼마가 남겠어요? 200이 남죠. 그런가요? 그럼 원금도 100이지만 200의 10%는 20만 원이 되죠? 요게 요새 트렌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만약에 20년 상환이다? 그럼 13회차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3회차는 몇 회까지 끊으라는 거죠? 12회까지 끊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문제로 한번 갈게요. 이따 풀면 다 까먹으니까 일단 문제를 이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시면서 어떤 계산 문제를 풀어보냐면 11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스타트.
자, 아까랑 똑같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A씨는 주택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얼마를 대출받았어요. 그럼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몇 회차라고 돼 있죠? 그럼 제가 아까 8회차까지 끊으라고 얘기했나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고 13회차는 몇 회차까지 끊을까요? 12회까지 끊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지금 그냥요 원금균등이에요. 그 원금균등은 원리금을 산정하라고 하겠죠? 그럼 일단은 1회차서부터 자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봤을 때 들어갑니다. 지금 몇 회차이니까 9회차니까 몇 회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8회차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빨리 나와요. 우리가 지금 얼마를 몇 년 상한이죠? 5억을 20년 상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2,500만 원씩이라는 건 아시겠어요? 자, 원금이 2,500씩입니다. 그럼 2,500만 원씩 자, 몇 번을 곱해야 돼요? 8번을 곱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억이 나오죠?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까야 돼요? 5억에서 2억 가면 얼마가 남죠? 3억에다가 5%를 해야지 이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도 그냥입니까? 원금은 2,500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3억의 5%는, 자, 따라서 5%는 10%의 반이다. 그럼 3억의 10%는 3천이죠. 반은 얼마다? 1,500이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9회차에 대한 원리금은 그냥요, 4천만 원이 돼요. 4천만 원이 되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13회라는 건 몇 회차까지 끊으셔야 돼요? 12회까지 끊죠. 그럼 12회를 2,50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3억이 나와요. 그럼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하게 돼요? 그럼 얼마가 남죠? 2억의 5%가 이자가 되겠죠. 자, 그다음입니까? 5%는 10%의 반입니까? 그럼 2억의 10%는 2천이죠.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것이 13회의 이자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이제 시험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2회차까지 나왔는데 9회차와 13회차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아예 정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희한한 건 그냥입니까? 다 9와 13은 홀수입니까? 짝수에서 끊으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작년에 제가 12번에 유사한 문제를 냈는데 12번이 적중이 됐어요. 우리가 원리금의 2회차가 나왔는데, 자, 이거 제가 도와드릴 텐데, 자, 들어볼게요. 자, 이제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자, 원리금 균등할 때 무슨 상수로 쓰죠? 그럼 1,000만 원에다 하니까 130만 원씩, 130만 원씩 원리금이라고 봐봐요. 그럼 첫 때는 상한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그러면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이 상한되니까 30만 원이 원금이죠? 근데 내가 분명히 작년에 그랬어. 2회차 나온다 그랬어. 나왔어요. 2회차가. 그럼 어떻게 된다? 자, 3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면 97만 원이 되죠? 그럼 130만 원에서 97만 원 빼면 33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3회차에 원금도 구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있다. 야매가 있다. 야매를 원하십니까? 자, 한번 갈게요. 자, 우리가 또 야매 연구실을 어떻게 했냐면 1 플러스 R이라는 것은 지금 10%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나옵니다. 몇 점을 곱하면 나온다? 1.1을 곱하면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자, 지금 제가 풀라는 제 문제가 이 원금이 첫 해가 나오면 여기다도 1.1을 곱하면 두 번째가 나오거든요. 맞나요? 그럼 세 번째도 여기다가 그냥요 1.1을 곱해요. 그럼 여기 나오면은 얘를 알 수 있는 거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지금 봐봐. 이 33만 원을 알려면 그냥입니까? 과정이 필요합니까? 그럼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5%다, 그럼 그냥이야 1.05를 곱해. 1.05를 곱하는 게 야매 연구소에 나왔던 원금에 대한 다음에 나오는 횟수예요.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괜히 냈다, 이거. 이건 이해 가서 30만 원은? 맞아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1,000만 원에서 얼마를 빼? 그럼 얼마야? 970이니까 97만 원이 되잖아. 얘기해봐. 그럼 또 이거 구하려면 그냥이야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을 빼. 또 이자 구하면 또 구하잖아. 그냥이야 여기다가 1.1을 곱해. 그럼 얘 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대표적인 게 그게 몇 번이냐면
12번 문제예요. 몇 번 문제다?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해설집은 다 받으셨어요? 해설. 그러니까 뒤에 해설이 있죠? 그 해설 뜯어가지고 옆에다 껴놓고 보셔도 돼요. 자, 똑같은 거거든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원리금 균등입니까? 2000년도를 구하라 했죠. 그럼 자, 밑 옆에다 해설 지금 껴놨어요? 자, 합니다. 첫 해는 아직 상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고, 지금 이 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0.12 곱하니까 12만 원이 원리금이 되겠죠? 대답해 주세요. 그냥입니까? 이자를 빼야 됩니까? 100만 원에서 10%지, 이자가. 그러면 10만 원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2만 원까지는 아셨죠? 그럼 이걸 구하려면 한 작업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있어. 아까 야매가 있어. 그럼 여기다 몇 점에서 곱하라 그랬지? 1.1 곱하면 얘가 나와요. 이해 갔어요? 그럼 3회차에 원금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다 1.1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4회차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다 자꾸 1.1 곱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지 않고는 보세요. 지금 100만 원에서 그냥입니까? 2만 원을 까야 됩니까? 98만 남았죠?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너무 지금 내가 과중적인 문제를 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너무 지금 문제가 좀 많은데 괜찮겠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자 할게. 그럼 여기서 또 까게 되면은 여기다 10%니까 98,000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또 빼야 돼요. 작업이 2번, 3번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10%는 여기다가 1.1을 곱한다는 거 아셨죠? 그럼 그냥입니까? 여기서 자꾸 1.1을 곱합니까? 곱하면 이 금액이 다음 나온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럼 2만 원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몇 점 몇을 곱하면 그럼 2만 2천 원이라는 걸 빨리 나올 수 있죠. 대답해요. 근데 3차년도에 원금을 구할 수도 있죠. 거기다 몇 점 몇? 1.1을 곱하면 3차년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이자는 어떻죠? 만약에 얘가 나오면 그냥입니까? 여기서 22,000원 빼면 됩니까? 빼면 되니까 그 작업은 다음에 하는 게 빠르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22,000원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가고 자, 갑니다. 체증식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자, 그럼 봐봐. 체증식은 처음에 많이 내요. 처음에는 적게 내요. 그럼 이자도 못 미치죠. 그죠? 그래서 너 원금 50만 원만 내고 이자도 10만 원만 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증식이라는 것은 소득이 감소할 걸 예상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늙은 젊은 측이 낫겠죠. 그죠? 주택 보유증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짧아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초기에 원리금이 6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130 한다면 누가 초기에 많이 내죠? 원금이 제일 많이 내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두 가지가 등장하거든요. 원리금과 잔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스타트는 이제 원리금이라는 그래프가 등장을 하게 되면 원리금 균등회기 때 초기하고 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초기하고 후기를 만약에 잡는다면 자, 이게 원리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균등부터 보세요. 무슨 균등부터 하나? 자, 원리금 균등은 아까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130씩 똑같죠? 똑같이 130. 그 다음에 체증식을 그세요.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처음에는 적게 냅니까? 점점 늘어나죠? 그럼 무슨 균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원금균등밖에 안 남았죠. 그런가요? 그 원금균등은 초기에 그냥입니까? 부담이 제일 많습니까? 많고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근데 차입자 입장에는 부담이 크지만 원리금에 대한 대출자는 그냥입니까? 원금 회수가 빠릅니까? 빠르니까 얘가 회수 위험은 좀 줄겠죠. 그런가요? 자, 나중에 가서는 바뀌겠죠? 근데 잔금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잔금은 자, 초기서부터 후기까지요.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간다면 잔금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화면상 원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합니까? 그러면 균등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정 액식이니까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잔액도 균등합니까? 근데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은 처음에 그냥요, 원금을 조금밖에 안 냈어요. 그러면 잔액을 조금밖에 못 채웠죠. 그래서 조금밖에 안 내고 나중에 많이 갚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가고, 최정식은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자, 갈게요. 중도 상환을 해요. 그럼 중도를 상환할 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누가 제일 부담이 크죠?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건 누가 제일 많이 남아요? 잔액이. 체증식이 잔액이 제일 많이 남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죠? 원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잔액이 제일 적어요? 원금이 제일 적죠. 그러면 체증식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납부할 이자도 많습니까? 그럼 총 납부액도 크겠죠.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원금 균등합니다. 화면 보세요. 원금 균등은 그냥이야, 원금이 불변이야. 이자가 감소하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원리금도 감소하죠? 그냥입니까? 초기에 회수가 빠릅니까? 잔금은 낮게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000만 원에서 5년이면 딱 500이 상환되죠? 그래서 2분의 1 기간의 경우는 원금의 반 이상 한대요. 보고 있나요? 자, 원리금은 그냥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근데 원금이 증가하면 이자가 감소하죠? 자, 그럼 얘는 기간이 몇 분의 몇이 돼야? 3분의 2가 돼야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되죠. 자, 점증식은, 체증식은 그냥입니까? 미래 늙으냐, 젊으냐. 자, 보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길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유리하죠.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찌지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초기 회수가 빨라요. 초기 회수는 좀 느려요. 잔금은 많이 남죠. 그래서 상한 초기서부터 이제 부의 상한이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제를 뽑아봤어요. 먼저 13번부터 한번 봅니다. 13번서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그죠? 주택상환 대출에 있어 저당상환 방법의 기술이 가장 오는 것은 1번은 너무나 당연히 틀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매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일정한 건 원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균등이에요. 뒤에 원금이 일정한 게 원금 균등이죠. 원금하고 원리금 균등이 바뀌었나요? 2번이 맞나요? 자, 첫해 월불이백 납부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때 저를 보세요.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게 체증식이죠. 원리금, 원금이 된다는 거죠. 체증식은 미래소득이 증가 예상되는 젊은 저소득층은 맞는데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짧은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사람이 차입자예요. 그죠? 유리하고요. 그다음 대출 기간 입장이에요. 원리금이 원금에 비해 원금 회수가 빠릅니까? 원리금은 느립니까? 점증은 상환 초기예요. 초기. 초기서부터 부의 상환이죠. 이해 갔나요? 14번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2번이 정답인데 14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대출 상환 방식에다 가장 옳은 거? 5번이 정답이에요. 갈게요. 자, 다시 화면을 봅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모두 시간의 경우에 따라서 이자 상환액이 증가합니까? 둘 다 이자는 감소합니까? 감소합니까? 얘기하세요. 자, 원리금은 어떻게 돼요? 아주 더러운 게 원금의 상환의 대략 만기가 50%입니까? 3분의 2입니까? 그래야지 원금의 50%가 상환되죠. 그냥입니까? 50%와 3분의 2가 바뀌었습니까? 자, 3번 원리금 균등. 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상환금의 크기 변화가 없지만 어떻습니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환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여기 칠판 보세요. 칠판. 원금은 어떻게 돼? 증가하죠. 이자는요. 감소니까 바뀌었죠. 그런가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한테 원금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대출하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합니까? 바뀌었습니까? 원리금보다 원금이 바로 원금 회수 측면에서는 더 안전하겠죠. 그런가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원금 균등은 따라서 200만 원, 원리금은 따라서 130만 원. 그럼 200이 더 크죠? 그러면 첫 해에서는 원리금이 1회차 월불이 더 커요. 그렇지만 그냥입니까? 아직 상환을 안 했습니까? 그럼 이자 부분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어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4를 가시면은 저당 유동화에 대한 그 MBS 종류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라고 돼 있죠. 얘는 MBS와 MBB를 또 발행하고 보금자리 적격 대출,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공급하고 그다음에 주택연금에 대한 공급과 보증 업무를 해줘요. 그럼 우리가 시장은 저당이 지금 몇 차가 있죠? 1차와 2차. 자, 그럼 1차 시장은 그냥입니까? 담보대출을 해줍니까? 그러면 얘가 보금자리로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죠. 주택이 되고 자금을 대출해주면 주택저당 채권을 가져와요. 돈을 빌리면 그냥입니까? 차용증을 씁니까? 채권이 하나의 차용증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서 현금이 나갔고 채권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 그장해요. 현금이 부족해요. 그럼 유동성 위험이 생기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저당채권을 유동화시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파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또 투자자한테 팔아요. 그럼 저당을 모아놔서 저당풀이라는 주택 저당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 저당들을 증권화시켜서 쪼개서 만든 게 MBC다, MBS다. MBS예요. 그럼 MBS는 정확하게 주택, 모기지가 저당이고 빼기 담보고 S가 증권이에요. 따라해봐요. 주택 저당 담보 증권. 주택을 그냥요 저당 담았어요.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켰죠. 근데 지분을 증권화시켰나요? 채권을 증권화시켰나요? 그럼 타인 자본을 조달했죠. 그럼 얘는 배당을 먹어요? 이자를 먹어요? 이자를 먹죠. 그럼 저당 수익률이라는 게 배당 수익이에요? 이자 수입이에요? 그럼 얘가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만족을 해야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사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채권이나 얘도 지분금융이다, 얘도 부채금융이다. 부채증권이 돼요. 아까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에 대한 시장은 1차예요, 2차예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주택 담보 대출해 줬나요? 주택 자금을 공급해 줬나요? 공급해 줬죠. 지금 보고 계시죠? 공급 시장.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죠? 투자자가 나오면 2차. 그럼 1차는 차입자가 1차 있죠. 그럼 2차와 차입자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고요.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은 이 채권을 반드시 유동화시킵니까?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까? 팔 수도 있죠. 자기가 돈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팔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지원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수요자 공급자한테 대출해 줄 수 있고 자금을 대출해 주고 여기는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제가 차입자가 나오면 몇 차? 그러면 이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저당대부에 대한.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저당채권의 1차는 그냥입니까? 채권이 형성됐습니까? 그럼 대출자들은 저당권을 보유해요. 2차에 팔기도 해요. 자, 2차가 나오면 투자자가 나와야 되죠.
대출 이강바, 저당 대출금, 저당 채권 매매 유동화되고 1차 차입자와 직접 관련이 없겠죠. 넘겨볼게요. 자, 뭐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 부동산 금융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요. 많은 지원이에요. 지금 은행이 한정된 지원이에요. 보다 많은 차입자한테 공급해 줄 수 있고 오히려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이 호황시 좋아요. 침체시 자금은행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죠.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기관은 그냥입니까? BIS가 제고된다고 했죠. 이게 뭐냐면 현금 보유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BIS가. 대출 여력이 축소되어 확대돼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죠. 현금화되니까. 맞나요? 유동화는 이 1차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지금 보는 예금금리라 본다면 최소한 이 MBS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요? 높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만약 예금금리가 연 2%라면 얘가 연 2.5%면 투자하겠죠? 근데 왜 시장의 원리가 이렇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까지가 몇 차죠? 자, 1차는 자, 어때요? 그냥입니까? 자금을 대출했습니까? 담보대출이죠. 그럼 얘가 그냥요, 대출금리를 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이 저당에 대한 수익을 먹습니까? 먹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MBS에 대한 수익률을 봤을 때, 자, 2차하고 1차 중에서, 자, 생각해 보세요. 중간중간에 그냥입니까? 이자를 먹습니까?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이자가 계속 줄어들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MBS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게, 자, 우리는 국채라는 거 들어보셨죠? 국채와 얘가 그 경쟁업체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고 들어보셨어? 그래서 이 투자자는 메리트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국민연금의 관리공단이 왜 가냐면 은행이자보다는 그냥 높아요. 근데 대출금리는 2.5% 받아요? 대출금리 2.5% 받는데 봤어요? 나 좀 소개시켜줘. 나 갈아타게. 그럼 그냥이야 더 받아. 그렇죠. 얘가 2.5라는 자체는 자 생각해 보세요. 몇 차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2차가 높아버리면 이게 유동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진국에서는요. 아시겠습니까? 몇 차가 더 높아야 된다? 자, 공인중개사도 몇 차가 있어요. 자, 1차가 그 해에 면제가 되죠. 그럼 학개론이 몇 차야? 안중에 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몇 차의 비중이 높다? 1차에 높아요. 자, 생각해봐. 대출금리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화를 하자. MBS를 한번 물어봐. 은행 가서. 수익이 높아, 낮아. 낮다는 것은 이 시장 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에 몇 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 1차가 저당 대출금리가 저당 수익률보다 더 커야 된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해 갔어? 그럼 반대로 2차가 1차보다 더 낮아야 되죠. 저당 수익률이 그 2차 저당 수익률이 모저당의 수익률보다 낮을 때 유동화가 되겠죠. 그런가? 다 가르쳐줬어. 이걸 하고 16번을 못 풀면 안 돼. 16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자, 이렇게 찾아줄게. 아까 투자자가 나오면 몇 차지? 투자자. 그래서 개론이 안 되는 거야. 투자 나오면 몇 차? 차입자 나오면. 그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럼 1번에 가시면은 투자자 나왔잖아요. 몇 차예요? 2차죠. 빨대 쫙 빨아야지. 그래요? 근데 2번에 가시면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죠. 얘는 차입자죠. 몇 차? 1차, 2차 바뀌었네.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찾았습니까? 투자 나오면 몇 차?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 차입자 나오면? 이게 바뀌어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3번이 맞나요? 그럼 1차 대출 기간들은 2차의 저당 시장에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저당, 자금을 조달하는 거 맞네. 아까 몇 차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2차가 먼저 나왔죠? 그럼 2차의 저당 수익률이 MBS 수익률이에요. 그 모저당이라는 건 뭐냐면 1차에서 받은 수익률이죠. 그럼 2차가 모저당 수익률 1차보다 더 낮을 때라고 하셔야 되죠. 높을 때, 낮을 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체크하셨죠? 저당 유동화되고 차입자는 몇 차에 있어요? 그럼 2차와 저당 대부를 받는 원래 차입자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하셔야 되죠. 체크하셨죠?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정답?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프린트를 가시면은 MBS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좀 쉬었다가 갈게요. 근데 요건 그대로 지우지 마세요. 놔두세요. 요것만.